연애를 오래 하다 보면 이게 연애인지 결혼인지 헷갈릴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어차피 이 남자와 결혼할 거라면 매도 일찍 맞는 게 낫다는 말처럼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매를 맞아야 회복력도 빠르지 않겠냐는 생각에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하자고 마음먹었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매는 훨씬 매섭고 아프더라고요. 특히나 하루아침에 시자가 붙어버리면서 그 한 글자 차이로 계급과 서열이 딱딱딱 정해지더니 저는 어느새 이 가정에서 맨 꼴찌 자리에 앉은 며느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몸이 12개라도 모자랄 만큼 워킹맘이자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저의 짠내나는 꼴찌 입성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공대 여신을 꿈꾸며 입성한 컴퓨터공학과는 제가 상상하던 대학교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어요. 특히 생각보다 아름이는 많았고 그런 아름이들 사이에서 저는 그냥 평범한 외모에 간혹 귀엽다는 소리를 간신히 듣는 그저 공대 여인이었죠. 그런 제 앞에 저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 체크 남방에 뿔테 안경을 낀 그가 다가왔고 보통은 보통을 알아보는지 저희는 자연스럽게 저희 과에서 첫 캠퍼스 커플이 되었어요. 20살에 서로를 알아보고 보통의 연애를 이어가던 저희는 생각보다 잘 어울렸어요. 서로 모난 곳 없이 컴퓨터 공학이라는 공통 관심사 덕분인지 대화도 잘 통했고 무엇보다 둘 다 일명 프로그래밍 덕후라 불릴 만큼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애정이 많아서 같이 프로그래밍 대회에 나가 수상할 만큼 합이 잘 맞았거든요. 남들은 남자친구가 군대를 가면 기다리다 지쳐 다른 데 눈을 돌리기 쉽다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가 군대를 간 틈을 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느라 여념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학업에 집중하게 되어 운 좋게 졸업 전에 취업까지 할 수 있었죠. 그는 군대 때문에 저보다 3년 정도 늦게 본인이 평소 좋아하던 게임 회사에 취업했고 저희 둘 다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케이스라 투년생이 감당하기에는 각자의 지출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둘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했어요. 연애를 시작한 지 7년이 다 되어가는 터라 몇 해 전부터 서로의 고향에 방문하며 양가 부모님께 얼굴도 비추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양가에서는 저희가 단순히 연애만 하고 끝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죠.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면 꼭 남자친구의 안부를 물으시곤 했고 가끔 본가에서 올라오는 택배에도 저희가 좋아하는 음식을 꼭 챙겨 보내주시더라고요. 저희도 서로가 결혼 상대라고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었고 이미 서로의 집에 서로의 물건이 쌓여있는 상황이라 이번 기회에 양가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살림을 합치자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세대 차이 나는 부모님께 결혼도 전에 동거부터 하겠다는 말을 꺼내기란 쉽지 않았죠. 그러나 그건 저희의 기호였어요. 양가 부모님께 허락을 받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수월했고 남자친구의 어머님은 아예 이번 기회에 결혼을 하는 게 어떻겠냐며 들떠 보이기까지 하셨어요. 무사히 집을 합치게 된 저희는 연애와는 다른 색다른 면들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서로를 알아왔다고 생각했지만 같이 살아보니 서로의 모습이 다르더라고요. 그는 청소나 정리 정돈에는 서툴렀지만 냉장고가 텅텅 비어 있어도 금세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재주가 있었어요. 반면 저는 요리보다는 집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데 능했죠. 그렇게 저희는 서로의 장점을 살리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갔어요. 대학 시절부터 오래 함께 호흡을 맞춰온 팀이라 그런지 동거 3개월 만에 크고 작은 문제들을 정리하고 이제는 동거 안정기에 접어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전화를 받더니 무척이나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저는 궁금해서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어봤죠. 그러자 그는 조금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방금 누나한테 전화가 왔어. 우리가 동거하고 있는데 집에 초대도 안 했다고 화를 내더라. 부모님이 허락하셨다고 해도 속으로는 걱정이 많으실 테니까 최소한 누나랑 여동생한테는 어떻게 사는지 보여줘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빨리 초대하라고 하셨어.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동안 남자친구의 가족과 만날 일이 없어서 그런지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그럼 이번 주말에 초대할까? 별로 큰일도 아닌데 뭐. 남자친구는 고맙다는 듯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가 워낙 가족과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라 이런 자리가 필요할 수 있겠다 싶었죠. 남자친구는 저와는 다르게 누나와 여동생 사이에 낀 하나뿐인 귀한 아들이었어요. 저는 그가 형제가 많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때는 너무 어려서 그런 걸 깊이 고민할 겨를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형제들을 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건 2, 3년 전쯤이었어요. 그때 남자친구의 막내 여동생이 승무원을 준비하면서 경기도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게 됐거든요. 그 이후로는 누나와 함께 서울에서 지내게 되었죠. 삼남매가 모두 서울로 올라온 걸 기념하는 자리에서 저도 초대를 받았어요. 사실 그때까지도 남자친구는 저를 가족에게 소개하고 싶어 했어요. 누나랑 여동생이 너를 정말 좋아할 거야. 넌 분명 우리 집에서 최고일걸? 그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그저 웃으며 넘겼지만 막상 그날이 다가오니 조금 긴장되더라고요. 그러나 막상 그들과 만나게 되니 제가 걱정한 것과는 달리 아주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누나는 저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로 맞이했어요. 어머, 이렇게 똑똑한 친구가 우리 동생 같은 남자를 만나게 됐네?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어? 그 한마디에 긴장했던 마음이 조금 풀리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녀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젖혔어요. 원래 저는 언니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누나처럼 살갑게 다가와주는 사람이 너무 좋았어요. 막내 여동생은 또 얼마나 귀여웠는지 몰라요. 동그랗고 똘망똘망한 눈을 가진 토끼 같은 모습으로 저에게 다가오더니 언니, 우리 자주 봐요. 하며 애교를 부리는 거 있죠? 저는 남동생과 항상 주먹 다짐을 하며 자라왔기 때문에 그런 애교를 보니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저절로 미소가 나왔어요. 그 후로 우리는 종종 모여서 저녁도 먹고 조금씩 더 친해졌어요. 사실 저는 남자친구의 가족이니까 미움받지 않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갑작스럽게 만남이 잡히면 그냥 빈손으로 가기 민망해서 근처 꽃집에 들러 꽃이라도 사가곤 했죠. 그럴 때마다 남자친구의 누나는 우리가 뭐 남이냐? 뭐 이렇게 들고 오냐? 라고 하면서도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 저도 마음이 한결 편해지곤 했죠. 그렇게 저희는 동거를 통해 제법 돈을 모았고 남자친구와 함께 경기도 근방에 작은 아파트를 한 채 구매하게 됐어요. 드디어 우리의 동거 생활도 끝을 맺고 결혼이라는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된 거죠. 결혼 후 저는 그저 우리가 이제 부부가 됐구나라는 생각만 했어요. 딱히 달라질 건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저는 어느새 며느리라는 새로운 역할을 얻게 되었고 남편의 가족들과 더욱 긴밀하게 얽히게 됐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시누이들이 마치 업그레이드된 앱처럼 저에게 다가왔죠.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전화를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안부 전하겠거니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임신은 언제 할 거니? 여자 나이 30이면 늦었어. 지금이 제일 좋은 때야. 엄마가 젊었을 때 애를 낳아야지 고생을 덜해. 저는 속으로 시작이구나 하고 생각했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조금 부담이 되더라고요. 남편도 그걸 눈치챘는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가 너무 재촉하시지. 그냥 신경 쓰지 마. 우리 계획대로 하면 돼. 그 말을 듣고 위로가 되긴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부담감이 남아있었죠. 결국 우리는 남편이 승진할 시기에 맞춰 2세 계획을 1년 앞당기기로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한 끝에 첫 아들을 얻게 됐죠.
아이의 성별은 저희 부부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건강하게 태어나길 바랐을 뿐이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마음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임신을 한 후에도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전화로 말씀하셨어요. 첫 아이는 꼭 아들이어야 해. 그래야 네가 대접받고 살아. 아들 낳는 방법도 알아봤는데 이거 꼭 따라해봐. 저는 시어머니가 알려주신 그 방법들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어요. 하지만 막상 아이를 안고 있노라니 이 아이가 아들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제가 시어머니로부터 더 큰 압박을 받았겠구나 싶어 등줄기가 오싹해지기도 했죠. 아이를 낳고 나서 저희 부부는 어느새 30대 중반을 맞이했어요. 회사에서도 제법 인정받고 엄마로서의 생활에도 조금씩 적응해 갔죠. 하지만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건 여전히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이가 자라서 혼자가 된다면 부모 없는 세상에서 얼마나 외로울까?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둘째 계획을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남편이 평소 아이를 극진하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분명 저의 이야기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어느 날 저녁을 먹고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자기야, 우리 둘째 가지면 어떨까? 지금이 딱 좋은 시기인 것 같아. 첫째도 많이 자랐고.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굳이 둘째를 낳을 필요가 있을까? 지금 하나 키우기도 힘들잖아. 돈도 많이 들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저는 그의 말에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연애 시절부터 결혼까지 15년을 함께했는데 남편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저는 금방 알 수 있었죠. 그래서 그날 밤 남편을 딱 앉혀놓고 물었어요. 자기, 뭔가 숨기는 거 있어? 왜 이렇게 둘째 이야기를 피하는 거야? 남편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어요. 사실 요즘 회사 사정이 좀 안 좋아. 그래서 나도 불안해. 승진하긴 했지만 요즘 경제 상황도 그렇고 회사에서 구조조정 이야기도 돌고 있거든. 지금 있는 하나도 제대로 키우기 벅찬데 둘째는 솔직히 자신이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그제야 조금 이해가 되더군요. 남편이 말한 게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요즘 같은 시대에 아이 한 명 키우는 것도 엄청난 돈과 노력이 드는 일이니까요. 오빠, 그게 둘째를 가지기 싫은 진짜 이유야? 여보, 내 나이가 곧 있으면 마흔을 코앞에 두고 있어. 지금이 어쩌면 마지막일지 몰라. 지금 여기서 흐지부지 밀어두면 어쩌면 우리 첫째는 우리 죽고도 평생 혼자서 이 세상을 버텨야 할지 모른다고. 그리고 지금 우리 벌이에 아이 하나 식구가 더 늘어난다고 해서 손가락발 한 편도 아니고 여보가 말한 이유만으론 둘째를 안 가지겠다는 건 내가 납득하기 어려워서 그래. 솔직하게 말해봐. 그러자 남편은 대답하기를 망설이는 듯 보였고 잠시 후 진짜 이유를 말해주었어요. 아니, 첫째 때야 당신이 육아휴직을 썼지만 이번 둘째 나오면 내가 육아휴직을 써야 할 거 아니야. 당신이야 나보다 먼저 사회생활 시작해서 나보다 직급도 높고 월급도 많이 받긴 하지만 나는 이제 막 겨우 인정받아서 과장 승진한 게 엊그제인데 아직 내 성과도 못 보여주고 육아휴직 쓴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억울하겠어? 결국 본인 욕심 때문에 둘째를 고민하고 있는 남편을 보니 어이가 없기도 했지만 같은 동종업계에서 사회생활을 함께 시작해 어느새 업계 선배가 된 저로서 이해가 영 되지 않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랜 고민 끝에 회사에서 쫓겨날 각오를 하고 둘째를 낳거든 제가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겠다고 남편을 설득시켰고 그제서야 남편의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하더군요. 저희는 본격적으로 둘째 만들기 프로젝트에 돌입했고 매번 꼼꼼하게 가임기에 맞춰 각고의 노력을 해보았지만 좀처럼 둘째를 임신하기란 쉽지 않았어요. 혹여나 싶은 마음에 저희 부부는 난임센터를 찾게 되었고 다행히도 큰 문제가 없다는 진단에 어쩔 수 없이 하늘이 점지해 주시기를 바라며 끝없는 노력의 굴레에 갇히게 되었죠.
제가 승진을 하고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느라 정신없이 바빴던 때였어요. 그 와중에 남편과는 둘째 계획까지 세우고 있어서 몸도 마음도 정말 지칠 대로 지쳐가고 있었죠. 그때 시어머님께 전화가 왔어요. 평소 같으면 안부 전하겠거니 했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뜬금없이 김장 얘기를 하시더군요. 김장? 올해도 김장 하시려나 보네요, 어머니? 제가 슬쩍 물어보니 시어머님이 대뜸 그럼 이번에는 그냥 하는 김장이 아니야. 아주 제대로 담가볼 생각이야. 백김치, 갓김치, 꼬들빼기까지. 올해는 좀 규모 있게 해볼 거니까 너희도 다 준비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시댁에서 김장이라고 해봤자 원래는 그냥 소소하게 조금 담그고 그걸로 가족끼리 모여서 밥 한 끼 하는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김장 얘기가 나와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김장을 하면 가족끼리 모일 핑계도 되고 적당한 양의 김치를 담가두면 믿고 먹을 수 있으니 아이들에게 내줄 반찬도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매번 참석했죠. 그런데 이번엔 그 김장의 종류부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백김치에 꼬들빼기까지요? 어머니, 갑자기 무슨 갓김치까지요? 제가 웃으면서 물어봤더니 이번에 특별히 한번 해보려는 거야. 형님도 이제 아기도 가졌겠다. 다 같이 김치 담가서 먹어야지. 하시는데 어머니의 열정적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이건 내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스케일이다 싶었어요. 사실 이전까지 해왔던 정도의 김장이었다면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갔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형편이 다르잖아요. 시어머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번엔 보통 김장보다 훨씬 더 많은 종류의 김치를 담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론 이게 어디서 불어온 바람인가 싶기도 했죠. 근데 어머니, 요즘 회사에서 바쁘고 제가 승진한 지도 얼마 안 돼서 큰 프로젝트도 앞두고 있어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김장 준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잠깐 말이 없으시다가 뭐 그래도 김장은 해야지. 형님도 임신해서 몸이 무거우니까 네가 좀 도와줘야 할 거야. 아가씨도 바쁘다고 못 온다니까 네가 할 수밖에 없지 않겠니? 하시더군요. 그 순간 속으로 아, 이건 정말 다 내가 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제가 시댁의 김장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바로 형님이요. 형님은 결혼을 조금 늦게 하셨죠. 40을 앞두고 결혼하신 형님이었으니까요. 어머님은 늘 형님 걱정을 하셨죠. 네 형님 혼자 두면 나중에 너희가 다 책임져야 해. 특히 네 남편이 장남이니까 네 형님까지 챙겨야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그래서 저와 남편도 형님의 짝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을 해봤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소개팅도 여러 번 해봤지만 성과가 없었고 결국 남편이 알고 지내던 업계 선배를 형님께 소개해드리게 됐어요. 그랬더니 정말 집신도 제 짝이 있더군요. 두 분이 만나서 2달 만에 결혼을 하셨어요. 워낙 나이가 차서 그런지 속도감 있게 결혼을 진행했는데 뭐 이상할 것도 없었죠. 그렇게 형님이 결혼하고 나서도 임신은 쉽지 않았어요. 나이가 있으셨던 터라 자연 임신이 어려웠고 결국 인공수정까지 하게 되었죠. 1년 넘게 시도한 끝에 드디어 얼마 전에 첫 아이를 임신하게 되셨어요. 어머님께서는 그 소식에 너무 기뻐하시며 이제 큰딸 걱정만 하시게 되었죠. 자연스럽게 저희는 뒷전이 되었어요. 오히려 그 덕분에 시집온 이래 처음으로 형님 덕을 본 셈이죠.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이번 김장 계획을 듣는 순간 다시 한번 이게 과연 덕을 본 건가 아니면 더 큰일이 생긴 건가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번 김장은 평소와는 달리 형님을 위한 김장이었어요. 임신하신 형님을 위해 어머님이 이것저것 만들어주시려는 게 틀림없었죠. 그런데 문제는 형님은 늘 그렇듯이 손 하나 까딱 하지 않으실 테고 아가씨는 비행 일정을 핑계로 김장이 거의 끝나갈 때쯤 나타나겠죠.
결국 그 많은 김장 일을 제가 다 떠맡아야 할 게 뻔하니까요.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했어요. 결국 저는 선택을 해야만 했어요. 회사 일도 바쁘고 몸도 힘든 상황에서 그런 대규모 김장을 혼자 다 감당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정중히 말씀드렸죠. 어머니, 제가 승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지금 큰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서 이번에는 김장에 참석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한데 올해는 저 없이 진행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홀가분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형님과 아가씨는 정말 가만히 있을까? 아니면 이번에도 김장 끝날 때쯤 슬쩍 나타날까?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자 시어머님은 기가 찼는지 혀를 차더니 한마디 하시더군요. 아니, 그 회사 일은 네가 다 하니? 그리고 뭐 여태까지 네가 결혼하고 김치를 몇 폭이나 담가봤길래 한 해 만에 하면서 나를 악독한 시어머니로 만드니? 누가 들으면 내가 뭐 며느리 미워서 시집살이 시킨다고 하겠다. 이거 원 억울해서 못 살겠네. 못 살겠어. 저나 말미에 우는 신용을 하시는 시어머님의 연기에 평소 같았다면 속아드리고도 남았겠지만 이번만큼은 도저히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고 무엇보다 이번에도 또 둘째가 생기지 않자 그간 겹겹이 쌓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서라도 해소해야만 했죠. 평소 저는 스트레스가 쌓이면 일은 일로 덮는 스타일이라 뜻대로 되지 않은 둘째 계획 때문에서인지 그나마 하면 성과라도 보여주는 일에 더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제 속도 모르고 우는 것도 안 통하면 전술을 바꾸겠다 싶었는지 시어머님은 전화를 끊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연이어 고심한 새로운 전술을 시전하셨어요. 너는 어떻게 엄마가 되었으면서 아들 생각은 안 니? 내 하나밖에 없는 손자 내가 직접 담근 김치 먹이면서 좋은 것만 먹이고 좋은 것만 입힐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엄마가 되어서 이렇게 저밖에 모르고 이기적일 수가 있니? 네가 마음을 그렇게 모나게 쓰는데 하늘에서 둘째를 점지해 주시겠니? 어차피 첫째처럼 똑같이 키울 게 뻔한데 하늘도 다 생각에 있어서 안 주는 게다. 안 그래도 울고 싶은 놈 뺨을 때리는 것 마냥 아픈 것만 후벼 파는 시어머님의 전술에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릴 수밖에 없는 며느리는 울기보단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로 맞대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결국 한기치에 도달했고 그럼 저희의 먹을 김치는 제가 직접 해서 먹이겠다며 하나뿐인 손자 걱정 마시고 우리 집 김장은 앞으로 마음 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형님하고 아가씨하고 나눠 드실 만큼만 하시라며 엄포를 두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딱 일주일이 지났을 때 회사에서 야근 중인데 남편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여보, 본가에서 연락이 왔는데 엄마가 몸이 안 좋으시다고 그러네? 당신도 일 거의 끝나가잖아. 내가 회사로 갈 테니까 본가에 들렀다가 오자. 아이는 장모님께 맡겨놨어. 당신 끝나면 연락해. 로비에 있을게. 하길래 지난번 어머님께 했던 말도 떠오르고 괜히 죄송스러워져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일 정리해놓고 로비에 내려가 남편 차를 타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가본 적이 없기도 하고 저희 시댁이 외진 곳에 있어서 아파트에서 단 한 번도 안 살아본 시부모님이셨거든요. 울퉁불퉁한 길 때문에 자동차가 흔들릴 때면 전에 어머님과 했던 통화 내용 때문에 긴장까지 해서 그런지 속이 울렁울렁 했습니다. 그렇게 간신히 시댁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여는데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이 쩍 벌어지더라고요. 저를 제일 먼저 반겨준 건 소금에 절여져 있던 뽀얀 배추들이었어요. 큰 신우는 소파 위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작은 신우는 그 옆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더군요. 제가 오기 전까지 김장은 시작도 안 한 게 분명했고 근데 분명 오기 전엔 남편이 어머님이 아프셔서 가자고 했는데 거실 모습을 보니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몸이 아프시다고 들었는데 이게 다 뭐예요? 그러자 어머님은 고춧가루 포대를 힘차게 내려놓으시며 오전까지는 몸이 으슬으슬한 게 그렇더라고. 아프다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더 아파지는 게다. 자고로 그럴수록 더 활발하게 움직여야 병도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사는 거지. 너도 말끝마다 피곤하다고 했잖아. 어서 옷부터 갈아입어라.
벌써 9시인데 해 뜨기 전엔 다 해놔야 하지 않겠어? 난 아까 약 먹고 푹 자서 괜찮다. 빨리 와라. 시간 없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하염없이 남편만 쳐다보고 있었고 그때 남편이 어머님께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번에 배추김치만 한다고 바꿨잖아. 그걸 이야기해줘야지. 아, 그러네. 며느리가 하도 힘들어한다고 하니 내가 어쩌겠냐. 나도 요즘 세상에 맞게 수그러 들어야지. 다른 김치들은 다 빼고 배추김치만 하기로 했다. 딱 보면 알잖아. 배추 말고 여기 뭐 있어? 아범은 어서 들어가서 쉬고 애미는 옷 갈아입고 나오거라. 그 순간 남편은 제 어깨를 한번 톡톡 치더니 방으로 들어갔고요. 큰 신우가 제 손을 붙잡고 당기며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괜찮아. 자동차 갖고 왔어. 이따가 김치도 싣고 가야 하니깐. 어서 부지런히 해보자 옳게. 그래야 아침 식사 전에 끝내고 집에 가지. 결국 저는 끝내 한숨도 못 자고 시댁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시댁에 가서 뭔가 다른 상황이 생기면 좋겠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있었지만 도착하자마자 현실은 그런 게 아니더군요. 뭐 이제 와서 어쩌겠나 싶어서 그저 빨리 끝내고 집에 가자는 마음뿐이었죠. 그때는 진짜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지만 괜히 시댁에서 감정 낭비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것도 싫었어요. 그래서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편한 옷부터 갈아입었어요. 집에 들어서니 남편은 제가 보기도 전에 이미 자기 방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쓰던 방이라 그런지 방에 눕자마자 바로 코를 골기 시작했어요. 정말 누워서 편하게 잘 자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이게 진짜 뭐 하는 건가 싶었죠. 그런데도 저는 어차피 해야 할 일이니까 빨리 끝내버리자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고 고무장갑을 비장하게 끼고 거실로 나갔어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정말 아찔했어요. 김장 봉투들이 넓게 펼쳐져 있었고 그 양을 보니 오늘은 정말 만만치 않은 하루가 될 것 같더라고요. 이 정도면 올해 김장량이 어마어마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저는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니 형님과 아가씨가 빨리 합류하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형님은 움직일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아, 이게 또 시작이구나 싶었죠. 그도 그럴 것이 형님은 평소에도 김장을 할 때 늘 손 까딱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 심했어요. 임신하셨다면서 배를 손으로 쓸어내리고 있었죠. 마치 내가 오늘 김장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거야 라고 말하는 듯이 말이죠. 그 모습을 본 순간 정말 기가 막혔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님께서 형님을 부축하시더니 입덧이 심하다며 안방에 들어가 쉬라고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형님을 모시고 들어가는 걸 보니 이제 남은 건 저뿐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형님에게는 애초부터 큰 기대를 하진 않았어요. 원래도 김장은 입으로만 하던 분이니까요. 차라리 형님이 옆에 있으면서 이것저것 지적하고 말하는 것보다 안방에 들어가서 쉬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러고 나서 저는 시어머님께 아가씨는 어디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시어머님은 글쎄, 막내가 작은 방에서 기다리다가 시차 때문에 이제 막 잠든 것 같네. 네가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말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죠. 잠시 어이가 없었지만 억지로 웃으면서 아가씨가 기다리다 잠들었군요.